북한 외무성 문서국장으로 15년간 일했던 한 남자. 해외 출장에서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는 호텔을 보며 정전이 일상인 평양 특권층 아파트를 떠올렸습니다. 동료가 경제개혁안을 제출했다가 숙청당하고 자신의 서명이 위조된 감시 문서를 발견한 순간 탈북을 결심합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본 한강의 밤 풍경에 자유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양 외무성 청사 3층 창문 밖으로 대동강이 보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15년을 보냈죠. 문서국장이라는 직책은 북한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가는 외교 행랑을 검토하고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육자회담 준비 문서를 작성하며 유엔 총회 연설문 초안을 다듬었습니다. 평양 중구역의 고층 아파트에 살며 배급소가 아닌 특수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했고 아침마다 출근용 차량이 집 앞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이 있습니다. 베이징 출장에서 머문 호텔 방에는 24시간 온수가 나왔고 복도 불빛은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휴게실에는 과일과 빵이 무제한으로 놓여 있었죠. 중국 외교관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고 상사 눈치를 보며 메모하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평양의 제 아파트를 떠올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정전되는 곳,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는 곳, 엘리베이터가 멈출까봐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곳 말입니다. 모스크바 출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외무성 담당관이 점심 식사 자리에서 푸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아무도 그 담당관을 체포하지 않았고 동료들은 웃으며 동의하거나 반박했죠.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비판하면 3대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탈북을 결심한 건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며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장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올 때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김일성 배지를 다시 달고 충성 맹세를 외치고 생활청하에서 자아 비판을 해야 했죠. 외무성 복도에 걸린 선전 구호들이 점점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다 라는 글귀 아래 저는 서류를 들고 걸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필승불패라면 왜 우리는 국제사회에 쌀을 구걸해야 하는가? 어느 봄날 저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더는 거짓된 체제를 위해 일할 수 없다고. 그렇게 탈출 준비를 시작했고 그해 가을 중국 출장을 마지막 기회로 삼았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려 회의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북한은 저를 배신자라 부를 것이고 제 이름은 모든 기록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배신이라면 저는 기꺼이 배신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외무성 간부로서 제가 누린 특권은 일반 주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매달 쌀 60kg과 옥수수 30kg을 배급받았고 명절에는 돼지고기와 명태까지 받았죠. 평양 중심가의 창광거리에 위치한 외화 상점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을 살 수 있었고 달러 환전도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출장은 북한에서 가장 부러운 특권이었습니다. 베이징 출장 때의 일입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만찬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왕푸진 거리를 지났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환했고 상점들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죠.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노점에서는 꼬치구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평양이라면 통금 시간이 지나 모두 집에 들어가야 할 시각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는데 중국 뉴스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죠. 북한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호텔 샤워실에서는 따뜻한 물이 항상 나왔고 에어컨은 언제든 켤 수 있었죠. 평양 제 아파트에서는
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옷을 여러 겹 입고 잤는데 말입니다. 모스크바 출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외무성 건물에 들어서자 로비에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고 실시간으로 세계 뉴스가 흘러나왔죠. CNN, BBC, 알자지라 방송이 자유롭게 나왔습니다. 회의실에서 러시아 측 협상단은 노트북을 펴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며 토론했는데 저는 미리 준비한 종이 문서만 들고 있었죠. 점심시간에는 러시아 직원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메뉴판에는 수십 가지 요리가 있었고 각자 원하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이라면 배급받은 도시락을 먹거나 지정된 식당에서 정해진 메뉴를 먹어야 했을 겁니다.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은 회의 도중 정전이 됐을 때였습니다. 러시아 측은 당황하며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사과했죠. 5분 만에 비상 발전기가 작동했고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평양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되고 외무성 청사조차 비상 발전기도 없는데 말이죠.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북한 체제의 허구성은 명백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 최강대국을 외치는 동안 우리는 기본적인 전기와 물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죠. 특권층인 저조차도 이런 현실인데 일반 주민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저는 점점 제1의 회의를 느꼈고 체제 선전 문구를 작성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외무성에 차가운 공포가 몰아쳤습니다. 제 대학 동기이자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최상국 부국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최상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유능한 간부였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국제관계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중국어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체제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건은 최상국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중간 수수료를 줄여 국가 재정을 늘리자는 내용이었죠. 경제적으로는 당연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상국은 몰랐습니다. 그 수수료가 고위층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만에 보위부가 최상국을 연행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했더니 최상국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 물건들은 모두 치워졌고 컴퓨터도 사라졌죠. 명패조차 없어졌습니다. 김정일 국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최상국은 반당 반혁명 분자로 판명됐다. 앞으로 최상국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자는 동조자로 간주하겠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상국의 아내가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의학대학 교수였던 아내는 남편이 체포된 후 직장에서 쫓겨났고 매일 보위부의 감시를 받았죠. 견디지 못한 최상국의 아내는 대동강에 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죠. 10살, 8살의 아이들이었죠.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죄로 인해 평생을 수용소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최상국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외무성 사진첩에서 최상국이 나온 사진은 모두 제거됐고 회의록에서도 최상국의 발언 기록이 삭제됐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때부터 동료들은 최상국과 친했던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침묵해야 했습니다. 생활총화에서 최상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고 최상국과 찍은 사진을 스스로 찢어버렸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살아남은 비겁한 인간의 얼굴이었죠. 최상국이 연행되던 날 아침, 최상국은 제게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즉시 삭제했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저도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메시지는 제 가슴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최상국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상국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뒤,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부국장 회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제 서명이 들어간 이상한 보고서를 봤죠. 제가 쓴 적 없는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상국 동지의 경제개혁안에 동의하며 현 무역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였죠. 제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저는 그런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해 저를 최상국과 엮으려 한 것이었죠. 서류처를 뒤적이다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보위부 감시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문서국장 동양감시일지였죠. 제가 만난 사람들, 점심을 함께한 동료들, 퇴근 후 들른 장소까지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아내와 나눈 대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는 사상적으로 동요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우울해했고 체제 선전 문구 작성을 꺼려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베이징 출장 후 자본주의 문물에 물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CNN을 시청했다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감시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제보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이 보위부에 정기적으로 제 동향을 보고하고 있었죠. 바로 박철수 과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나누던 박철수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박철수가 제공한 정보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가 최상국과 점심을 먹으며 나눈 대화, 해외 출장 후 동료들에게 한 말, 심지어 화장실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린 내용까지 있었죠. 저는 서류를 원래의 자리에 돌려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무너져 내렸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조차 의심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청 장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와도 속마음을 나눌 수 없었죠. 매일 거짓 웃음을 지으며 충성을 맹세했지만 저는 이미 감시 대상이었고 언제든 숙청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박철수와 만날 때는 더욱 친근하게 굴었고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말을 자주 했죠. 생활총화에서는 스스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한 번 찍힌 사람은 결국 제거된다는 것을. 탈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다음 숙청 대상은 저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초봄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13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죠. 아내가 따라가 물어보니 학교에서 불순분자 가정이라며 따돌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최상국과 가까웠던 저 때문에 아이까지 감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아내는 평양제일병원 내과 의사였는데 최근 들어 중요한 수술에서 배제되고 있었죠. 우리 가족 전체가 서서히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견뎌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견딘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은 커질 뿐이었죠. 제가 탈출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건 베이징 출장에서 만난 한국 사업가 때문이었습니다. 비공식 만찬 자리에서 김 사장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죠. 김 사장은 자신의 사업 실패담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고 대통령을 놓고 농담도 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력자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은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버리지 못하고 비밀 장소에 숨겨뒀죠. 아내에게 탈북 계획을 털어놓은 건 늦은 봄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겁에 질려 반대했습니다. 잡히면 우리 모두 죽어요.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탈북 시도가 발각되면 공개 처형이거나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기 있어도 천천히 죽는 것뿐이야. 아이가 평생 감시받으며 살기를 원해? 며칠 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들었어요. 의사 3명이 갑자기 지방으로 추방됐대요. 아무 이유도 모른 채요. 아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회였습니다. 북한을 합법적으로 나갈 방법은 해외 출장뿐이었죠. 다행히 가을에 중국 단둥에서 열리는 무역회담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 혼자 먼저 탈출한 뒤 가족을 데려올 방법을 찾아야 했죠. 아내와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유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탈출 준비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을 만한 조력자를 찾는 것이었죠. 외무성 동료 중 김광식 과장을 선택했습니다. 김광식은 저처럼 해외 출장 경험이 많았고 체제에 회의적인 눈빛을 종종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외무성 건물 옥상에서 김광식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놨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김광식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김광식을 완전히 설득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김광식도 가족이 있었고 위험을 감수하기 쉽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김광식은 저를 돕기로 했습니다. 형님이 먼저 길을 만들어 주세요. 저도 언젠가는 따라가겠습니다. 김광식은 중국 내 조선족 사업가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사업가는 탈북자들을 도와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죠.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평소처럼 일하고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충성 맹세를 외쳐야 했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무심코 한마디 잘못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늦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가 외무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해외 출장을 다녀온 간부들을 집중 조사한다는 소문이 돌았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최근 이상한 동향은 없었나?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직 수령님께 충성할 뿐입니다. 조사관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 명단을 모두 제출하라고 했죠. 다행히 김광식이 미리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제출한 명단과 실제 만난 사람들이 일치하도록 철저히 점검했죠. 그러나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보위부는 제 집을 불시에 방문해 서랍과 책장을 뒤졌습니다. 아내는 떨고 있었고 아들은 겁에 질려 있었죠. 다행히 의심스러운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의 명함은 외무성 화장실 타일 뒤에 숨겨뒀으니까요. 출장 승인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보위부는 제가 중국에 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죠. 왜 하필 당신이 가야 하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국 측 담당자와 오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김광식이 상부의 제 필요성을 강조해 준 덕분에 겨우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저는 집에서 몰래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족 사진 몇 장과 결혼 반지, 그리고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한 장. 그것이 제가 북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출장 전날 밤
저는 아내와 아들을 오래 껴안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였죠. 아내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돌아와야 해요. 저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이지. 일주일 뒤에 만나. 아들은 제 목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중국에서 선물 사다 주세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꼭 사올게. 그것이 마지막 약속이 될 줄 알면서도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뒤를 돌아봤죠. 15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아내와 함께 행복을 나누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감옥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평양 거리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마저 희미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평양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김일성 광장, 주체 사상탑, 만수대 동상, 북한이 자랑하는 명소들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거대한 감옥의 장식물로만 보였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국장 동지, 중국에서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높이고 오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보위부 요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죠. 혹시 내 계획을 알아챈 걸까?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행동을 조심하시오. 우리가 지켜보고 있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졌죠. 회색빛 도시가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베이징에 도착한 후 저는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동안 정상적으로 회의에 참석했죠. 북한 대표단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탈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셋째 날 밤 저는 호텔방을 나섰습니다. 여권과 약간의 현금만 들고서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이제 영원히 조국을 잃는 것이라고.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이죠. 하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섰습니다. 베이징의 방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저는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북한 외무성 문서국장은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베이징 거리를 걷는 내내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죠. 사실 아무도 없었지만 공포는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김광식이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 최 씨가 약속 장소로 왔어요. 최 씨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 보위부가 곧 당신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최 씨는 저를 연변으로 데려갔습니다. 기차로 20시간이 걸렸죠. 기차 안에서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북한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연변에 도착한 후 최 씨는 저를 작은 여관에 숨겼습니다. 여기서 며칠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준비하는 중이에요. 여관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중국 공안의 순찰차가 수시로 지나갔죠. 언제 문을 두드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번, 최 씨가 가져다주는 빵과 물이 전부였습니다. 텔레비전도 신문도 볼 수 없었죠. 오직 벽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최 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 보위부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저는 다른 브로커에게 인계됐습니다. 이번엔 윈난성으로 가는 버스를 탔죠. 30시간 동안 버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중간에 공항 검문소를 여러 번 통과했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청각장애인이라고 속였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죠. 윈난성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밤중에 메콩강을 건넜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몇 번이나 휩쓸릴 뻔했습니다. 강을 건넌 후 정글을 10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발은 물집으로 가득했고 온몸은 벌레에 물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죽음이, 앞에는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라오스에서 현지 브로커 조직에게 돈을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달러는 물론 결혼 반지와 시계까지 내놓아야 했죠. 브로커들은 칼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더 있으면 내놓으라고. 저는 양말 속에 숨긴 마지막 100달러까지 내줬습니다. 그들은 저를 트럭 짐칸에 태워 태국 국경으로 보냈죠.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죠. 그렇게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30명이 갇혀 있었죠. 화장실은 하나뿐이었고 하루에 한 번 나오는 식사는 쌀죽이 전부였습니다. 탈북자, 미얀마 난민, 캄보디아 불법 체류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싸움이 매일 일어났고 병든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한국 정부의 심사를 기다렸습니다. 2주 후 한국 영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한 면접을 보게 되었죠. 정말 북한 외무성 간부였냐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저는 외무성 건물 구조, 동료들 이름, 최근 회의 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죠. 또다시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 같은 사람들, 같은 절망 속에서 시간은 멈춘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서야 드디어 한국행이 확정됐습니다. 방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죠.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음료수 드릴까요? 저는 한국말을 알아들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눈이 부셨습니다. 공항 자체가 거대한 빛의 도시 같았죠. 움직이는 보도, 수십 개의 상점, 다양한 언어로 쓰인 안내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부터 배웠습니다. 마우스를 잡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스마트폰은 더 어려웠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한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죠. 강사가 인터넷 검색하는 법을 가르칠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김일성 가계 역사조차 함부로 검색할 수 없었는데 말입니다. 은행 계좌 만들기, 병원 이용하기, 대중교통 타기 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교육 시간이 인상적이었죠.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어요. 권력자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사연을 듣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던 아주머니, 군인이었던 청년, 의사였던 중년 남자. 모두 각자의 이유로 목숨을 걸고 탈북했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말입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서울의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된 것이죠.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이 구비되어 있었지만 사용법을 몰라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웃 주민이 도와줬죠. 낯선 사람의 친절이 고마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웃도 감시 대상이었는데 말입니다. 처음 한강을 봤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빛의 물결, 수십 개의 다리, 강변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잔디에 앉아 얘기를 하며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죠. 북한이라면 통금 시간인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밤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이것이 평화구나. 취업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무성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를 배웠습니다. 50살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죠. 강남역 근처 학원가를 지날 때마다 놀랐습니다. 밤 11시까지 불이 켜진 학원들, 꿈을 위해 공부하는 젊은이들. 북한에서는 당에서 정해준 길만 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교육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된 것은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학생들과 공무원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죠. 첫 강의 때 너무 떨려서 준비한 내용을 절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을 신처럼 믿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강의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을 얼마나 모르는지, 또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를 깨달았죠. 어떤 학생은 강의 후 찾아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런 반응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증언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됐죠. 매달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데려올 날을 위해서죠. 아내와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어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는 않을까 매일 걱정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거나 다른 방법으로든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증언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자유의 가치를, 그리고 언젠가 모든 한민족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의 희망을 전합니다. 북한군 여성장교들의 이야기가 새벽 공기를 타고 들려옵니다. 겨우 17살, 꽃다운 나이에 강제로 군복을 입어야 했던 소녀들. 그들에게 닥친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높은 철조망과 삼엄한 감시 속에서 매일 밤 벌어지는 끔찍한 폭력과 성적 학대를 견뎌내야 했던 그들. 결국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여군 출신 탈북민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북한군 여성장교 출신 정혜선 씨의 증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선입니다. 저는 17살이었습니다. 그해 봄 학교에서 갑자기 통지서를 받았어요. 군대에 가야 한다는 거였죠. 저희 반 여학생들 중 키가 크고 건강한 학생들이 모두 선발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반항하면 가족 전체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입대 전날 어머니는 밤새 저를 안고 우셨습니다. 혜선아 굶지만 말아라. 그 말씀이 전부셨어요. 아버지는 담배만 계속 피우셨죠. 동생은 제 방에 와서 밤새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몰래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내일이면 이런 사소한 자유조차 빼앗길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군부대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날이 밝지 않았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는 줄을 서서 기다렸죠. 머리카락을 자르고 군복을 받았습니다. 대충 자른 머리카락이 바닥에 수북이 쌓였어요. 어떤 친구는 울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주었죠. 하지만 군관이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첫날은 악몽 같았어요. 새벽 4시 구타와 고함으로 시작된 기상. 이불을 개는 시간은 단 1분이었습니다. 느리면 모두가 연대 책임을 져야 했어요. 세면장은 얼음장 같은 물만 나왔죠. 양치할 시간도 없이 구보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강냉이 한 주먹이 전부였어요. 때로는 그마저도 없었죠. 배고픔에 지쳐 훈련 중에 쓰러지는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이면 산에 가서 풀을 뜯어 먹었어요. 독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먹었죠. 배고픔이 무서움보다 더 컸으니까요.
여군 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위생 문제였습니다. 생리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어요. 매달 고작 2개를 받았죠.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여군들이 천을 잘라서 사용했어요. 감염되어 아픈 동료들도 있었죠. 씻을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단체로 강가에 가서 빨래를 했어요. 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했죠. 상급자들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여군들은 더 심한 대우를 받았어요. 너희가 뭘 할 수 있냐며 무시했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수시로 구타당했습니다. 저희 소대장은 특히 심했어요. 매일 밤 여군 막사를 들락거렸죠. 어느 날은 한 동료가 소대장 방으로 불려갔다가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훈련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총기 훈련, 행군, 사상교육. 하루도 쉴 틈이 없었어요. 40kg가 넘는 장비를 메고 30km를 걸었죠.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구타당했습니다. 약해 빠진 것들이라며 모욕했어요. 저는 매일 밤 몰래 팔과 다리에 멍을 세웠습니다. 어느새 멍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게 됐죠. 사상교육 시간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군인이 되었는지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저녁마다 정치학습이 있었습니다. 졸면 벌을 받았어요. 벌은 대개 구타였죠. 어떤 날은 밤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쓰러지면 찬물을 뿌렸어요. 입대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같이 들어온 동기 중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탈영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다음 날 그 동기는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죠. 소대장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부대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밤에는 몰래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죠. 옆 침대의 동료도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서로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고자질하면 둘 다 처벌받을 테니까요. 때로는 어머니를 부르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면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식량 사정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하루 3끼가 한 끼로 줄었죠. 그마저도 제대로 된 식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강냉이 가루로 만든 죽이 전부였어요.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동료들이 늘어났죠. 병원에 가도 약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부대 주변에서 뱀을 잡아먹었어요. 독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먹었죠. 살아야 했으니까요. 가장 괴로웠던 건 가족들 생각이었습니다. 편지도 보낼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명절이면 더 보고 싶었죠.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생각에 밤새 잠을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잘 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느 날은 훈련 중에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죠. 아무도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뉘어두었을 뿐이에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심한 꼴을 당할 거다 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탈북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잡히면 총살이고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테니까요. 날이 갈수록 몸무게는 줄어들었습니다. 입대 전 49kg였던 제 몸무게는 38kg까지 떨어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캥한 눈, 앙상한 뼈, 가마득한 눈빛. 17살에 제가 맞나 싶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몸은 점점 야위어 갔지만 더 큰 고통이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부터였죠. 소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정혜선 동무, 이제 진짜 군 생활을 시작해볼까? 그 말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어요. 여군들은 매일 밤 불려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라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게 거짓말이란 걸 알게 됐죠. 돌아온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말은 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몸이 덜덜 떨렸어요. 소대장 방에는 늘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리 와봐. 명령하듯 말하더군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얼어붙어요. 다음 날부터 매일 밤이 지옥이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다른 장교들과 함께. 저는 인형처럼 다뤄졌어요. 도망칠 수도 없었죠. 신고하면 총살당할 거라고 협박했으니까요. 가족들에게도 해코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더 심한 차별이 있었어요. 남자 군인들은 저희를 암캐라고 불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따로 줄을 서야 했어요. 너희는 인간도 아니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죠. 훈련 때는 일부러 더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도 고통이었어요. 남자들이 몰래 훔쳐보곤 했거든요. 어떤 날은 바지를 내리다가 발각돼서 그날 일은 차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여군 내무반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검열한다며 들이닥쳤어요. 속옷 차림에 저희를 보며 키득거렸죠. 저항하면 군기 빠진 년이라며 구타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생리를 하고 있었어요. 훈련 중에 생리대를 갈아야 했는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약해 빠진 년들, 핑계대지 마라. 결국 피가 흘러내렸죠. 남자들은 그걸 보며 웃었어요. 더러운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내주 있는 사상교육도 고통이었어요. 여자는 혁명의 꽃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성노예 취급을 했죠. 저희더러 혁명을 위해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봉사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어느 날은 제 친한 동기가 임신을 했어요. 소대장의 아이였죠. 그녀는 강제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도 없이. 그 후로 그녀는 말이 없어졌어요. 2달 뒤에 자살했죠. 시신은 그냥 산에 묻혔습니다. 개처럼요. 다른 부대의 여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합동 훈련이 있을 때면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말하면 죽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도망갈 방법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은 높았고 지뢰밭이 있었죠. 무엇보다 가족들이 걱정됐어요. 제가 도망치면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테니까요. 어느 날 다른 부대에서 온 장교가 저를 봤습니다. 그는 예전에 저희 동네에 살던 동네 오빠였어요. 제 상황을 눈치챘는지 은밀히 말을 걸었죠. 곧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는 부대가 있다고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란 걸 느꼈습니다. 그 장교님의 말씀을 들은 후 저는 매일 밤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조망 너머의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안 됐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부대의 경비 체계를 파악했어요. 보초병이 교대하는 시간을 외웠습니다. 매일 밤 11시 30분과 새벽 3시 30분 딱 2번이었어요. 교대 시간은 정확히 15분. 그때가 가장 허술할 거라고 생각했죠. 철조망 근처를 청소하는 임무를 자원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식량도 모았습니다. 매일 배급받는 강냉이 빵을 조금씩 남겼어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잘 말려서 숨겨뒀죠. 양말 속에 매트리스 안에 들키지 않게 여러 곳에 분산해서 숨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먹만 한 빵이 6개가 됐어요. 지도는 더 어려웠습니다. 부대에는 지도가 없었어요. 대신 매일 아침 지형 교육이 있었죠. 거기서 조금씩 정보를 얻었습니다. 산의 모양, 강의 위치. 밤마다 눈을 감고 그려보면서 외웠어요. 돈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국경을 넘으려면 최소 몇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한 푼도 없었죠. 대신 군복 단추를 모았습니다. 쇠로 만든 단추는 중국에서 값이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국경 지역으로 가는 부대 이동도 알아봤습니다. 서류반에서 일하는 동료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통해 이동 계획을 알아냈죠. 12월 초 함경북도 무산으로 가는 부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일 걱정된 건 가족이었어요. 제가 도망치면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게 분명했죠. 어떻게든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편지도 검열당하니까요. 대신 기도했어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가족들의 안전을 빌었죠. 감시의 눈을 피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어요. 아침 점호, 훈련, 정치학습, 모든 일과를 성실히 수행했죠. 오히려 더 열심히 했을지도 몰라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대장의 성폭행도 계속됐어요. 이제는 덜 저항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속으로는 이를 갈며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곧 벗어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동료들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친한 친구라도 말할 수 없었죠. 고자질하면 총살당할 테니까요.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고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약을 준비했습니다. 잡히면 고문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산에서 독초를 찾아 말려뒀어요. 꼭 필요할 때를 위해서.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만 이것도 준비해야 했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점호가 끝나고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렸죠. 이불 속에서 이미 겨울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11시 20분 내무반을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 보통 의심하지 않았어요. 간신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덕분에 발소리가 잘 안 들렸죠. 하지만 시야도 흐려서 위험했습니다. 창고 뒤편으로 붙어서 기어갔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철조망까지는 200m였어요. 갑자기 발밑에서 뭔가 딱 소리가 났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였어요. 계속 기어갔죠. 옷이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때 서치라이트가 비쳤어요. 저는 재빨리 웅크렸죠.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빛이 지나가고 나서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철조망 앞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망설이면 안 됐어요. 준비해둔 군용 담요를 철조망에 걸쳤죠. 삐죽삐죽한 쇠가 담요를 뚫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철조망을 타기 시작했죠. 담요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조망 끝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소리를 낼 순 없었죠.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철조망을 넘어가려는 순간 군화가 미끄러졌죠. 손바닥이 철조망에 긁혔습니다.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피었죠. 이제 산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자꾸 미끄러졌죠. 진흙 때문이었습니다. 나무 뿌리를 잡고 한 발 한 발 올라갔어요. 손바닥에 상처가 쓰라렸지만 멈출 순 없었죠.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발견한 걸까요? 하지만 곧 다른 방향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탈북자가 있었나 봅니다. 저는 그 소리와 반대 방향으로 갔죠. 그때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변에는 수비대가 있었어요. 저는 덤불 속에 숨어서 그들의 순찰 패턴을 지켜봤죠.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수비대가 교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를 노려서 강으로 들어갔죠. 물살이 샜습니다. 준비한 빵은 이미 다 젖어버렸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죠.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강물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허리까지 왔어요. 중간쯤 갔을 때 상류에서 뭔가 떠내려왔죠.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얼어 죽은 시신이었어요. 저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간신히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하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했어요.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군화에서 물이 철철 흘렀어요. 발바닥이 헐어서 피가 났죠. 하지만 신발을 벗을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발견하면 바로 군인인 게 들통날 테니까요. 그래서 젖은 채로 계속 걸었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어요. 저는 덤불 속에 숨어서 마을을 지켜봤죠.
조선족 마을인지 한족 마을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조선족이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한족이면 바로 신고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조선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마을로 들어갈 순 없었어요. 북한 수비대가 이미 연락했을 거였죠. 저는 마을 뒷산에서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배고픔이 찾아왔어요. 준비해온 빵은 강을 건너며 다 잃어버렸죠. 산에서 풀뿌리라도 캐먹으려 했지만 겨울이라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목은 마르고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밤이 되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제일 작은 집을 골랐어요. 뒷문을 조용히 두드렸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따뜻한 물과 옷을 주셨습니다. 군대에서 왔구나. 군복을 보고 아신 거죠. 할머니도 젊었을 때 탈북하셨다고 해요. 하룻밤만 재워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더 오래 있다간 할머니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다음날 새벽, 할머니는 저에게 민간인 옷과 약간의 돈을 주셨어요. 선양으로 가거라, 거기서 브로커를 찾아라.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기차역까지는 40km를 걸어야 했어요. 도로로는 갈 수 없었죠. 검문이 있을 테니까요. 산길로 돌아가며 걸었습니다. 발목을 삐끗해서 절뚝거렸지만 쉴 수는 없었어요. 선양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빵을 사서 먹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중국 빵이었죠. 너무 달았지만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같았어요. 브로커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역 근처를 서성이다가 한 조선족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는 저를 한식당으로 데려갔죠. 거기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브로커는 1,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저에겐 그만한 돈이 없었죠. 대신 노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브로커는 절 어느 공장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5개월을 일해야 한다고 했죠. 공장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숙소는 지하실이었죠. 창문도 없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어요. 모두 남한으로 가기 위해 견디고 있었죠. 5개월이 지나고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라오스로 가는 거였어요. 중국에서 라오스, 그렇게 가면 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죠. 국경을 넘을 때마다 차 트렁크에 숨어야 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한 번은 12시간을 그렇게 있었죠. 다리가 저려서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메콩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배가 너무 작아서 위험했어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6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2개월을 보냈어요. 하루 종일 수용소에만 있어야 했죠. 더웠고 모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남한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 너무 파랬죠.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군인 출신이니 더 오래 걸릴 거라고 했죠. 조사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군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때로는 하루 종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했죠. 밤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6개월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도 배우고 은행 ATM 기계 사용법도 배웠죠. 처음 보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말도 달랐어요. 같은 말이지만 너무 낯설었죠. 같이 온 탈북민들과 이야기할 때만 편했습니다. 그들과는 굳이 말을 바꾸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원받았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죠. 처음으로 제 집이 생겼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무서웠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에 북한이라고 쓰면 대부분 거절당했죠.
면접에서도 북한 사람이 우리말을 알아들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야간 알바였죠. 손님들은 제 말투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죠. 돈을 모아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이룬 거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조금 자신감이 생겼죠.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서울 골목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밤마다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군대에서의 기억, 탈출할 때의 공포, 전문의를 만나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처음엔 거부했죠.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PTSD라고 했죠. 약도 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도 더 잘 오게 됐죠. 직업훈련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을 배웠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거였죠. 동기들은 대부분 제 또래였어요. 하지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손님들의 머리를 감기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샴푸할 때 손이 떨리곤 했죠.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손님들이 손이 부드럽다고 했어요. 교회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북한 사람이라고 신기해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저라는 사람으로 봐주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주일마다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작년에는 검정고시도 패스했습니다. 밤마다 공부했어요. 이제는 대학도 생각하고 있죠. 늦은 나이지만 배우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다른 탈북민들 앞에서 했어요. 떨리고 무서웠지만 끝까지 말했죠. 그들도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작은 미용실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도 꼬박꼬박 받고 4대 보험도 들었죠. 처음으로 제 통장에 돈이 모이는 걸 봤습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울 때도 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면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제 꿈은 제 가게를 여는 거예요. 작은 미용실이라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저처럼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요. 머리를 자르며 위로도 해주고 싶죠. 북한 해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철저한 감시 아래 제한된 자유만을 허락받습니다. 그들의 수입 대부분은 북한 정권으로 송금되지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북한 식당에서 가야금 연주자로 일했던 이 여성은 바깥 세상을 접하며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진정한 자유는 영원히 경험할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식당 리모델링이라는 기회를 틈타 목숨을 거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의 공포와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열망,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교차했던 여정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 20살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청진제철소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수남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일반 가정이었지만 어머니의 장사 덕분에 다른 가정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었죠. 청진은 낮은 선봉 다음으로 무역이 활발한 도시라 다른 지방보다 물자가 비교적 풍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선생님이 제 손가락이 길고 섬세하다며 가야금을 배워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처음 가야금 줄을 튕겼을 때 느꼈던 그 울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학교 공연에서 가야금을 연주할 때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고 그것이 제게는 작은 자부심이었죠.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지방예술단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술단에 들어가려면 좋은 집안 배경이 필요했고 저희 집은 그런 배경이 없었죠. 아버지는 노동자, 어머니는 장사꾼이었으니까요. 학교 선생님들은 제 재능을 인정해 주셨지만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사그라들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가야금 연주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었습니다. 청진에서는 비행기를 본 적도 없었고 외국인을 만난 적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오디션 날 청진시 문화회관에는 2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청진, 회령, 온성 출신 여성들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심사위원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저희를 평가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가야금을 연주하자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손이 예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결과 발표 날 저를 포함해 12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청진에서는 저 혼자였고 나머지는 회령과 온성에서 왔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멀리 해외로 간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불안했겠죠.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오너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합격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진의 작은 집을 떠나 평양으로 가서 3개월간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어 기초, 서비스 매너, 요리 보조,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 등을 배웠습니다. 평양에서의 생활은 새로웠습니다. 청진보다 건물도 크고 물자도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출신인 저를 대하는 평양 사람들의 태도는 차갑기도 했습니다. 오디션장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청진시 문화회관 안은 지원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예쁘게 차려입고 각자의 특기를 뽐내기 위해 준비한 모습이었죠. 저는 단정한 검은색 치마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가야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야금은 우리 선생님께서 특별히 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모두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 2명과 전통 한복을 입은 여성 1명이 심사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에 앉아 있던 남성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가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었고 심사위원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가야금 줄에 손을 얹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리랑과 도라지를 편곡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중앙에 앉은 심사위원이 함흥 출신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청진입니다. 라고 답하자 청진에도 이런 실력자가 있었군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발표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2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중에서 청진 출신은 저 혼자뿐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회령과 온성에서 왔습니다. 평양에서의 3개월 교육 과정을 마치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평양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큰 모험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딸이 멀리 떠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셨겠죠.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이 없으셨지만 제가 잠든 후 몰래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어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만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첫날, 웅장한 건물들과 넓은 거리에 압도되었습니다. 청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김일성 광장과 주체탑은 책에서만 보던 것인데 실제로 보니 더욱 거대했습니다. 숙소는 평양시 중심가의 기숙사였습니다. 2인 1실이었고 회령에서 온 성미라는 학생과 함께 방을 썼습니다. 교육은 새벽부터 밤까지 빡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어, 서비스 매너, 북한 역사와 사상, 공연 프로그램 등을 배웠습니다. 특히 러시아어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알파벳부터 발음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러시아어 단어를 외우며 울기도 했습니다. 성민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이 어려움도 지나갈 거야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실습은 옥류관과 같은 고급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손님들 앞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서빙 방법도 배웠습니다. 모든 실습은 무급이었지만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했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지방 출신인 저희를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점차 실력을 인정받으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했습니다.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국경 도시 두만 간격까지 갔습니다. 국경을 넘어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한 후 다시 블라디보스토크행 기차로 갈아탔죠. 창밖으로 펼쳐진 러시아의 넓은 들판과 숲은 북한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춥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청진도 추운 편이지만 러시아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얼마나 추운지 말해 주었습니다. 식당은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금색으로 꾸며진 외관이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종업원 숙소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식당 지배인 박 선생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엄격한 표정이 첫인상이었습니다. 숙소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4인 1실이었고 작은 화장실과 샤워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설이었죠. 특히 24시간 나오는 전기와 물은 가장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청진에서는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들어왔고 물도 제한적이었거든요. 식당은 러시아인과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주로 찾았습니다. 저는 가야금 연주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밤 7시와 9시 하루에 2차례 공연이 있었죠. 북한 전통 무용과 노래, 그리고 제 가야금 연주가 프로그램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던 곡은 아리랑과 도라지였습니다. 러시아 손님들은 우리 음악에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일상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외출은 한 달에 한 번 최소 3명이 함께 다녀야 했습니다. 항상 서로를 감시해야 했죠. 식당 지배인과 담당 보이부원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되었고 외부인과의 개인적인 접촉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약 속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은 제 세계관을 넓혀주었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차들이 다녔고 상점에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옷을 입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본 세계는 달랐습니다. 특히 러시아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표현했고 옷차림도 개성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화려한 메이크업과 패션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식당에 오는 한국인 손님들도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의 세련된 옷차림과 최신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가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러시아어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죠. 지배인의 허락 아래 식당 근처 마트에 가서 일용품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초콜릿과 과자를 마음껏 먹어볼 수 있었던 것은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맛보면 맛볼수록 저희가 얼마나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첫 몇 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식당 업무와 공연 준비로 하루가 금방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말하는 러시아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서빙 중 실수도 많았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아 요리가 뒤바뀌기도 했고 러시아 화폐를 구분하지 못해 당황하는 적도 있었죠.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평양냉면, 불고기, 김치 등 북한식 한식이었습니다. 가격은 러시아 물가에 비해 꽤 비쌌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15달러 정도 했습니다. 술도 많이 팔았는데 평양 소주가 가장 인기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북한에서 직접 온 술이라며 신기해했죠. 저희의 노래와 춤 공연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제 가야금 연주 후에는 항상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러시아 손님들은 특히 북한 전통 무용을 좋아했고, 한국인 손님들은 아리랑을 연주할 때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사진 요청이 많았지만 저희는 사진 촬영을 허락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식당 매출의 대부분은 북한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저희가 받는 월급은 $150 정도였는데 그중 대부분은 식당 운영비와 숙식비로 공제되었습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0 내외였죠. 손님들이 주는 팁도 모두 지배인에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몰래 숨기다 발각되면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업무 외의 시간에는 주로 숙소에서 보냈습니다. TV는 있었지만 북한 채널만 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방송을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죠. 하지만 지배인이 없을 때 몰래 러시아 채널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본 바깥 세상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러시아에서 지내면서 저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싶은 욕구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북한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 있었고 그것을 어기면 평양으로 소환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삶인지 다른 삶은 없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한 지 2년째 되던 해부터 마음속에 의문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로 보는 세계가 너무 달랐습니다. 러시아 TV에서 본 뉴스, 거리에서 본 사람들의 생활,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이 제 세계관을 흔들었습니다. 식당 동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북한 체제에 충성적이었고 일부는 조금씩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온 성미도 바뀌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충성심이 강했던 성미가 점점 침묵하고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중 한 명인 혜정이 갑자기 평양으로 소환되었을 때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정이 러시아 남자와 연락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혜정은 그저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어서 그 남자와 이야기했다고 했지만 지배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혜정이 떠난 후 식당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지배인 박 선생은 점점 더 엄격해졌습니다. 숙소 검열이 잦아졌고 외출도 더 제한되었습니다. 러시아 채널 시청은 완전히 금지되었고 러시아인과의 대화도 최소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식당에서 일하는 러시아인 청소부와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제약 속에서 저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넓은 세상을 보았는데 다시 좁은 상자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이런 답답함을 영원히 느끼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하는지 다른 선택은 없는지 자유를 찾아 떠날 용기가 있는지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르면 부모님이 고통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평생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앞으로의 삶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자유는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위험하고 가족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쯤 식당에 온 러시아 뉴스 기자들이 지배인의 허락 없이 저희를 촬영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배인은 분노했고 저희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외출은 완전히 금지되었고 숙소에서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식당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탓인지 지배인의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액을 맞추기 위해 저희는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줄었고 식사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성미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숙소 화장실에서 성미가 조용히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도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러시아 당국이 저희를 북한으로 송환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으로 가서 태국이나 필리핀을 거쳐 한국에 가는 경로를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탈출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모은 돈은 너무 적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공제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래 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식당 리모델링이 결정된 것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저희는 근처 호텔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감시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외부와 접촉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탈출 날짜를 공사 시작 이틀 후로 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성민은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옷가지와 모은 돈을 넣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서 만났던 러시아인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중국 국경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중국 브로커를 만나 국경을 넘기로 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발각되면 북송되어 수용소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공포를 이겼습니다. 어두운 밤, 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포와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윈난성의 작은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중국 당국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고 밤에만 잠깐씩 마실을 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제공한 음식으로 연명했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중국어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윈난성에서 쿤밍을 거쳐 광저우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는 경찰들이 많았고 신분증 검사도 자주 있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지만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은 기차 안에서 경찰이 검문을 하는 바람에 화장실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광저우에서 베트남 국경 근처까지 이동한 후 또 다른 브로커의 도움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일주일은 비교적 편안했습니다. 중국보다는 북한 사람에 대한 감시가 덜했기 때문입니다. 하노이에서 만난 브로커는 저희를 라오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태국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밀림을 통과해야 했고 뱀이나 거미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성미가 뱀에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브로커가 재빨리 성미의 입을 막아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틀간의 고생 끝에 태국 땅을 밟았을 때는 안도감과 함께 극도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후 방콕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했고 그 기간 동안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작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지냈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지냈습니다. 2달의 수용소 생활 끝에 드디어 한국행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성미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의 나라로 간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희를 안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동기, 탈북 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저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입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한국 역사, 문화 등을 배웠습니다.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은행 이용하기, 지하철 타기, 스마트폰 사용하기 같은 실생활 교육도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언어였습니다. 북한말과 한국말은 같은 한국어이지만 많은 단어와 표현이 달랐습니다. 소통, 힐링, 인프라 같은 말들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억양도 달라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쓰는 줄임말이나 외래어는 더욱 낯설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탈북 경험과 한국에서 새 삶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며 서로 의지가 되었습니다. 성미와 저는 계속 함께 있었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든 탈북 과정을 함께 견뎌온 저희는 이미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저는 서울 근교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정착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부산으로 갔지만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했습니다. 북한 식당 경험이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제 북한 억양을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대부분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북한 생활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고 가끔은 응원의 말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공부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디에 살지, 어떤 옷을 입을지 모두 제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자유는 때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착 1년 후 저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더 실용적인 선택으로 사회복지학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제 경험을 살려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었고 기초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따라가려 노력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어색해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며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들도 겪고 있기에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러시아나 중국을 거쳐온 탈북민들을 만나면 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과 동생의 안위가 걱정되고 그들이 제 탈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까봐 죄책감도 듭니다. 편지 한 통 보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가끔은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제 꿈은 통일된 한반도에서 가족과 재회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언젠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